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른바 그렇죠. 깜깜이 기간입니다. 오늘이 1일이니까 6일 남았네요. 6일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선거 이제 막바지니까 또 마지막 선거 관련된 얘기가 오늘 준비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선거 관련이 아니라 선거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호소문 발표한 거 봤어요? 봤습니다. 이제 사전투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전투표를 앞둔 호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오늘은 이 호소문을 한번 좀 얘기를 시작을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호소문의 기조는 뭐냐? 낮은 자세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봤는데 네. 이거 지금 뭐 내일부터 내일하고 모레 사전 투표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는 좀 이따 좀 따지고 네. 우선 살펴야 하는 게 이낙연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거는 필수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었다. 네, 왜냐하면 이낙연 위원장의 호소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첫 문장이 이거예요.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맞아요. 그 다음 문장은 뭐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큰 걸 안다면 뭐 사죄는 기본 옵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점에서 이낙연 위원장의 호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 뭐 필수도 아주 절절한 호소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입장 바꿔서 저라도 뭐 저런 메시지는 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런 메시지를 왜 내냐 이 얘기는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아마 별로일 거다. 일단 이렇게 저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필수라 했지만 뭐제 느낌은 정말 답답 엎드렸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마 사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없고 거의 그래서 처음 아닌가요? 조금 전에 이제 그 2부에서 김종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거 읍소 전략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선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천명 물론 예. 표현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이제 그건 김종민 최고위원의 말씀이시고 도사님 효과가 전혀 없을까요? 뭐 전혀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다.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아주 간단한 증명 방법 하나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송구하다고 했죠. LH 사태에 대해서 예.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고 또 그저께에는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야단 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 자,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직설적인 사과 아닌가요? 아주 강력한 직설적 사과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대통령인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현대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하. 오세훈 대 박영선의 지지율 격차가 오히려 더 크게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좀 더 벌어지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물론, 않고요.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이 연거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진다.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일단 방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있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조차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영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위원장의 사과가 더 큰 반향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제가 볼 때는 오바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민주당 같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야, 불과 지난해 총선에서 뭐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참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의 사과조차 먹히지 않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을 연출한 민심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좀 다른 걸 복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민심의 배경 안에 뭔가 복귀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네. 뭔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요지부동인 데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사과가 뭐 잘못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거를 거의 그러니까 누를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건데.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 예. 김상조의 전세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며칠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생략하겠고요. 네. 자, 이게 터진 시점을 보자고요. 대통령이 1차 사과, 그러니까 송구한 마음이다라는 1차 사과와 그다음에 야단 맞을 것은 맞아야 된다는 2차 사과가 딱 그 중간에서 이 건이 터졌어요. 하필이면 그 시점에 이게 터졌습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열리기 전날 터졌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 지 며칠 뒤에 터졌어요. 자, 국민 입장에서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대통령은 사과하는데 그 부하는 사과의 내용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그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오히려
이중 태도로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네. 사과를 한 주체는 대통령이고 사고를 친 주체는 정책실장이지만 밑에 부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네.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몸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측근이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딴짓하면서 앞에서 사과를 해? 그럼 내가 이 사과를 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민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에 그러니까 거기에 끄덕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다고요? 이게 네. 이거 가장 큰 것 같은데 또 있나? 뭐죠? 자, 한번 봅시다. 3월 8일이었는데요. 3월 8일 날. 박영선 후보가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순의 향기 운운하면서 옹호하는 글로 이해되는 글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바로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박영선 후보가 전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직설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할 화가 거라고는 상당히 났었어요. 몰랐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대놓고 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날에도 글을 올렸어요. 선거가 중인데 후보한테 불리한 자당 후보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네. 국민이 이 장면 어떻게 받겠어요? 단순한 엇박자 정도로 봤을까요? 아니면 위선적인 집단으로 받겠어요? 까지 보니까 우리 모털도사 지적한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게 참 겹치네요. 시점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자 봐요. 네. 사과의 진정성은 사과하는 자세의 진정성에서 일차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제가 박지원 그 변호사한테 뭔 좀 나쁜 짓을 했는데 네. 그냥 귀 후비면서 그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다음부터 잘할게.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 사과 안 받아들이죠. 그 사과라면. 그잖아요. 네. 아니 이거 단순한 어떤 생활상의 진리잖아요. 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과 전후로 네. 사과 앞과 뒤로 사과의 내용을 사실상 부정하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면 아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의 진정성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야, 좀 염장 지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사과가 먹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하. 거기다가 이게 지금 등장인물의 면면을 보세요. 아니 뭐 사과가 먹히지 않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면면이 뭐 어때서요? 자, 김상조와 임종석 예. 두 아.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들이에요.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급 비서였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러도 되고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복심이라 불러도 해도 되고. 무방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언행의 영향은 여과나 완충 없이 바로 대통령에게 직행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네.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상징 효과의 모든 조건이 갖춰졌던 거지. 저 봐라 저게. 상징 효과.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는 게 지금 그 등장하는 면면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다른 사고와 사과의 교차를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정권적 차원의 일탈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라는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그러면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네.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이 사고를 쳤다는 그 행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의 내용인데요. 사고 내용이 더 중요하다. 정책실장의 사고는 뭡니까? 정책 감수성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아, 정책 감수성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도한 정책이 그러니까 서민의 삶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그 연장선에서 어떻게 삼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잖아요. 하필이면 정책실장이 그 정책 관련된 공감성 부족한 그런 내용에 어쩌면 사고를 쳤다. 그런 점에서 김상조 전 실장은 둔감했다라는 겁니다. 둔감했다. 그다음에 네. 비서실장의 사고는 뭐예요? 네. 이건 도덕적 내지 인권적 감수성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자신이 내뱉은 언사가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역시 삼가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 문제인데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임종석 전 실장은 둔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야 될 바로 것 그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옛날에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부족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했던 최측근이 온몸으로 공감 능력 부족을 웅변을 했는데 도대체 어느 국민이 사과에 공명을 하겠습니까?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아하. 정권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정서적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냥 아주 약간 좀 그 어설프고 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되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더 국민들이 마음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정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뭐 이런 것처럼 부동산 정책 몇 점,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정책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수치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딱 와서 닿는 느낌. 여기서 지금 계속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 부인할 수 없는 뭐 사실들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 점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과 정권은 이중의 리스크를 맡게 되는 건데. 잠깐만요. 이중의 리스크? 자,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진정성 리스크죠. 아하, 공감 능력이나 진정성 부분. 이건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는 거니까 네.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실을 파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건가. 네.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레벨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도 발생을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정 수행 능력의 레벨이 국민들의 마음에서 강등돼 버린다.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진정성 리스크하고 네. 레벨 리스크 얘기했는데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진정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 레벨 리스크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조차 보조를 못 맞추는데 또는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조차 관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질서 있는 효율적인 국정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불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불신이 나온다. 그렇죠. 네. 지금 야당에서 무능 프레임 계속 씌우잖아요. 네, 무능한 무능 프레임. 정권이다. 그럼 결국은 보니까 또 이 정부도 아마추어네. 이런 식으로 좀 공격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모털조사님,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뭐 천기누설이니까 얘기를 오늘 해줘야 될것 이야기를 같아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제 대국민 호소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네, 이낙연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저희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 말이 딱 맞아요. 네, 대통령의 사과로도 안 풀린 분노가 이낙연 위원장의 사과로 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이 화를 푸는 방법으로 오히려 민주당의 보선 패배를 상정했다고 간주하는 게 현실적일 거예요. 차라리 지고, 그렇죠. 예. 아니 뭐 차라리 지라는 얘기는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무튼. 예. 근데 그렇게 전제하고 내가 볼 때는 다음 수를 놓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근데 민주당 그러니까 그 이낙연 위원장의 호소문을 보면 그렇게 지금 돼 있지가 않아요. 자, 호소문을 저도 제대로 봤는데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자, 사죄의 말씀을 빼고 나면 모든 게 미래형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공직 사회를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네. 부당 이득을 환수하겠습니다. 정책의 빈 곳을 보완하겠습니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이거 다 현재부터 미래로 가는 다짐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앞권은 이 한 표현인데 네.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하. 자, 바로 여기서 확인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부조화의 극치예요. 야. 뭐냐면 부조화의 극치라고요? 자,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하. 민주당은 자신들을 심판 또는 개혁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부조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조화죠. 음. 비유하자면 민주당과 지금 국민 간에 나타나는 부조화는 뭐냐면 목적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아, 목적어, 주어 목적어 알죠? 그렇죠. 자, 국민은 목적으로 민주당을 설정하고 있는데 네, 대상으로 민주당을 선정하고 그렇죠. 있는데 민주당은 목적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하는 판에 네. 민주당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어법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정권 안정론을 펼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부 여당의 쓰임새를 국민들이 그래도 인정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국민 평가는 정부 여당의 쓰임새를 지금 상당 부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거 해서 잘할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울림이 없는 거죠. 차라리 반성 쪽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과거적인- 구두 반성만 갖고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아까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출신의 언행을 말하면서 감수성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의 호소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를 알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호소문에서. 네. 근데 그 분노를 느끼는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달리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비유하자면 뭐냐면요. 예. 이낙연 위원장의 화법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어법이. 그죠? 네. 자, 이런 어법이 감수성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는 건데 제가 지금 그냥 무조건 깔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 바뀌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어요. 하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대통령에게 사과 전으로 김상조 실장의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고 네. 박영선 후보의 사과 그 뒤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또 글이 있었다는 SNS 얘기를. 글요. 네.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통령의 사과든 박영선 후보의 사과든 그거는 구두 사과예요.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일정하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표현에 뭐가 얹혀져야 되냐면 실천이 얹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저희한테 밀어주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저희는 바로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요. 예. 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잠깐 김종민 의원과 인터뷰에서도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김상조 실장의 전세 계약이 터지고 조홍천 의원의 전세 계약이 터졌고 박주민 의원의 전세 계약이 터졌어요. 네. 탁탁탁 터졌어요, 계속. 자, 그러면 네. 저는 이런 거예요. 자, 조홍천 의원의 경우만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이거는 뭐 신규 계약도 아니고 갱신 계약이잖아요. 국토위 간사가 그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민주당은 여기에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바꿀게요가 아니라 저희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자,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낙연 위원장이 YTN이었던가 어디 언론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비록 대표는 아니지만 조홍천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찰단 조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잖아요. 자, 근데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요. 아까 김종민 의원한테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확장하기 위한 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안의 성격이 무엇이고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선행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홍천 의원은 본인이 언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되기 한 달여 전에 어떤 아파트를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네. 어떻게 갱신 계약을 통해서 9% 올려 받았다는 사실 다 인정을 했어요. 네. 다 인정을 했으니까 도대체 그럼 뭘 저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할 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 사실은. 확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게 없어요. 인정 다 자백한 건데요. 뭐. 바로 그거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그러면 거기서 바로 칼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에 맞게 반대하거나 역행했던 어떤 국회의원이라면 책임을 지우는 모양새가 맞았다는 그 말씀이네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 바로 거기서 칼을 들어서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책 퍼포먼스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전부 다가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져가면서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나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묻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조홍천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물으라는 지금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어라. 왜냐하면 임대차법 그거 정부 여당에서 추진했던 법이고 그걸 꼼수로 피해가려고 시행 전에 지금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과정 뭐 살을 도려는 이런 식으로 뭐 네. 과장어법 쓰고 싶지 않은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도 누가 보더라도 윤리감찰단의 조사 저는 윤리감찰단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윤리감찰단 조사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는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아, 또 소나기 피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나기 그러니까 말로는 열심히 질주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소나기 피하려고 차마 밑에 이렇게 저기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네. 아, 정말 질주할 거다. 열심히 달리기 할 거다라고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있잖아요. 정서적 친화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울림이잖아요. 네. 설득도 있어요. 정치에는. 정치의 기능에는 설득도 있지만 설득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울림이거든요. 그렇죠. 공명이죠. 아, 정서를 일단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정서는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서는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왜 왜 안 오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오늘 모털도사님이 아주 표효를 하시면서 아니 뭐 포효까지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청기 누설이니까 네. 답은 주셔야 돼.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답을 드린 게 주셔야 답이에요. 됩니다. 이게 답이다. 무슨 얘기냐면 네. 선거 지나서 저희한테 그래도 혁신할 수 있는 건 민주당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국민들은 그러니까 옳건 그르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한 번만 저기 준다면 그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게 한다고 해서 네. 반성문이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국민 호소문이 정말 필요하다면 네. 그 대국민의 호소문은 어떤 성격이 돼야 되냐면 추상어법으로 하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각서 수준의 호소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바꾸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뭘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네. 이걸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정책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바뀌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래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렇죠. 뭐 그 예로 우리 조홍천 의원이나 뭐 박주민 의원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억지로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 있는 거를 가지고 왜 그걸 자꾸 그러니까 돌려가냐라는 거예요. 그 뭐 국민의힘 쪽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오늘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 건이 터졌어요. 네. 소속 의원이 와 축구장 38개 명절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요.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농장 봤죠? 뭐 그런 정도의 농장이에요. 그거 무슨 작용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농지법 위반이죠. 아니 거기 가서 무슨 전원생활을 즐겨요. 전원생활이 무슨 뭐 궁을 만듭니까? 그게 도시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겠는데. 네, 봐야 되겠지만. 자 보자고요. 자 국민의힘도 계속 부동산 문제로 계속 때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확히 봐야 되는 게 그럼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깨끗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자유롭고 깨끗하고 해결 의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표심이 그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그거는 생각해요. 다른 거죠. 네. 자, 근데 아무튼 뭐냐면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사고의 발생 빈도가 낮았을 뿐이에요. 네. 민주당에 비해서 그 전에 사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고성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자고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성일종 비대위원에게 아니 한무경 의원권만 가지고도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존수 조사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당신도 모르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조사도 안 하냐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싹 피해가긴 했지만 살 피해가시더라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뭐냐면 거기서 역시 또 정서적 친화력이 아니라 정서적 거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그 쇼로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하. 진정성이 담긴 퍼포먼스가 있어야 그 정서적인 울림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할 때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아니 세상에 어떤 국민이 하루아침에 그 땅 투기에 얽힌 저 수많은 부조리가 하루아침에 근절될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겠죠. 예. 국민이 바람은 바랍니까? 있겠지만 당연히 그 바람은 있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근절될 거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바꾸고 저거 바꿔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는 청사전이 아니라 저희는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꾸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발동이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청기 누설은 참 좀 뼈아프게 여당이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합시다. 네. 또 뭐 얘기해가지고 네. 뭐 답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뭐 우리 아니 원래 그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소효님 호소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했어야지. 이 말도 맞고요. 장방울곰님도 백약이 무효 딱 맞는 말이다라고 하고 은공키님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진작에 열심히 좀 하지. 이제 와서 열심히라는 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공감 능력 있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생각할 거라고 봐요. 지금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냐면 부분적으로 살을 도려내는 어떤 뭐냐면 그런 고통까지 감수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 좋은데 자 과연 지금 타이밍을 놓쳤느냐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따놓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설령 지금 한다고 치죠. 문제는 민주당 인사 저는 그게 현실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이후를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직후는 대선 라운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작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면 상관이 없어요. 네. 만약에 이긴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요때 찔끔하고 그다음에 찔끔하는 게 좀 이게 약발도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하더라도 그 다음 선거 끝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딱 쉬워요. 지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여의도 문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뭐냐면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로 미화시키고 네. 공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래 나중에 몰아서 내가 한번 혁신하는 모습 보여줄게.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아니라는 거죠. 자, 무심한 가로수님 이 반론을 한번 우리 모털사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문제 평가는 보수지의 이슈몰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언론 지형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네. 언론 지형 부분은 이번에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계속 나왔던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론 지형을 돌파했던 추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 그걸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국민적 지지가 언론 지형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파했던 추동력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적 어떤 동력이 되는 국민적 지지가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다시 잘 봐야 된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언론 지형이 그러면 좋아서 그러면 국민 지지가 나왔느냐? 아니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건 없습니다. 지형이 그러면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 지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왜 그러면 그 지지를 보는데 지금은 쪼그라들었는가? 그거는 언론 지형만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하, 참 우리 머털도사님 얘기에 뭐 다들 뭐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앵그리 진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야, 이게 솜사탕 앵그리 진보 뭐 머털도사님 뭐 진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뭐예요? 오늘 앵그리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앵그리인데 잠깐만. 그 앵그리가 네. 아니 근데 진보라는 게 이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시대에 따라 사실 다른 되게 거고요. 애매모호한 표현이. 그리고 어떤 이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앵그리 진보인데 앵그리 표현은 뭐 오늘 약간 어떤 화가 아닌 화로 느껴지고 아니. 또 말씀처럼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화를 낸 게 아니라 열변을 토했다. 열변을 토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국힘당은 잘못한 게 없나요? 박형준 오세훈 얘기도 좀 하시죠. 이런 얘기 아니 제가 좀 전에 또 여당 지지하시는 분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기 바다님, 국민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도 얘기할 거고 아까도 했지만 네. 축구장 38개 면적의 땅을 갖고 있는 걸 해명해 봐라. 네. 그다음 당 어떻게 할 거냐? 당 입장 내놔 봐라. 예, 얘기 요구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당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아마 사전 투표 이 보궐선거기 때문에 본 투표 날 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일을 하는 상황에서 뭐 투표를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토에 잡힌 내일부터 하는 이틀간의 사전 투표 날에 많이 좀 투표에 했을 때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투표율이 좀 높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사전 투표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모두 좀 투표에 많이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 많이 좀 가셨으면. 그다음에 투표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평가의 성격도 있지만 투자의 성격도 있죠. 투자도 있죠.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투자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아마 그 종합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소중한 한 표의 부가가치를 네. 내 한 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기누설은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네. 이제 내일은 청기누설이 없고요. 네. 우리 이제 얼수무당과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만나는 하겠습니다.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많이들 하시고요. 네.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